위패스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가르치고 있는 최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기본 강의 첫 강의 시작할 텐데 어떻게 다들 입문 강의 잘 듣고 오셨죠? 못 듣고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이제 첫 강의 나가니까 그 이제 수요 공급론 가기 전까지만 들어주시면 제가 봤을 때 별 무리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은 요거 이제 위패스 기본서 꼭 챙겨서 들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8페이지 펴놓고 제 설명 듣고 밑줄 치고 별표 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학의 이해가 나오는데 1번 보면 학문적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학문적 성격을 좀 많이 적어놨는데 많이 적어놓은 이유가 딱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을 1장부터 8장까지 하는데 우리가 한 번밖에 안 해서 조금 제가 내용을 조금 많이 넣어놨습니다. 사례도 있으니까 조금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근데 뭐 책에 있는 내용은 뭐 한 줄 반밖에 안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조금 많습니다. 많은 거를 제가 시험에 나온 거대로 이렇게 축약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한 줄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문적 성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학문적 성격 중에 하나가 종합과학입니다. 종합과학. 이렇게 종합과학 중에서 어떤 걸 포인트를 줘야 되냐? 우리는 종합에다가 맞춰야 된다. 뭐든지 다 종합했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학개론이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이유가 하나하나 다 다른 게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종합해야 된다. 우리가 비빔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많은 재료를 다 섞어서 종합해서 먹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부동산 학을 볼 때 어떻다? 비빔밥을 생각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떤 학문을 많이 먹냐라고 보면, 근데 우리는 단일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일 학문이 아니야. 단일 학문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경제학도 필요하지, 수요 공급도 알아야 되지, 경영학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경영학이 우리가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뭐 금융이나 투자론에 나오는 일부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법학, 행정학은 우리가 정책론에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정부는 그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났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났는데 회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학과 행정학까지 필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물 세우면 공학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합친 거예요. 많이 좀 줄여놨는데 제가 필요한 4가지 정도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을 어떻게 종합해서, 우리가 뭐 항상 이제 종합과학은 항상 포인트가 종합입니다. 종합해서 적응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죠? 이제 종합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두 번째 경험과학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과학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현실의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이 뭐냐면 우리가 집을 구하러 가거나 아니면 집을 보러 가거나 이런 현상의 활동을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공인중개사가 되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부동산을 보면 인구수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인구수 이런 거. 아니면 부동산 가격. 뭐 또는 심리 지표 이런 것도 있겠죠. 요즘 보니까 어플에 보니까 매도 심리, 뭐 매수 심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심리 지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사실적 지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잖아요. 가격은 서로 판 사람이랑 산 사람이랑 서로 협의를 한 거잖아요. 협상해서 이제 서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는 뭐다?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합격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합격하고 나서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이 방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면 저 아파트 보여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고 무서울 수 있지만 한 번 쌓이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된다? 경험이 된다 해서 우리는 부동산 학개론은 이제 경험과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사회과학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과학. 그러면 사회과학에서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 사회에 맞춰야 됩니다. 사회에.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사람 인자가 있으면 사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받쳐야 되거나 아니면 기대고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부동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 강의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고 공간의 역할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으로 보면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연구한답니다. 이 활동 어떤 건가 제가 잠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잠을 자요. 그러면 어디서 자요? 집에서 자죠. 그죠? 집에서 자야 되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집에서 자면 여기 집은 어디예요? 주택지? 그렇죠. 주택지죠. 주택지 또는 아파트겠죠,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럼 밥을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음식점에 가죠, 여러분. 음식점. 그죠? 음식점에 가면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상가. 그죠? 상업 활동하는 곳. 상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나와야 될 게 약간 예상이 되시죠? 예상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누지만 어떻게 보면 공장이 될 수가 있고,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반도체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오피스, 사무직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한 세 가지를 나눠보니 우리가 잠자거나 밥 먹거나 일하거나 이 세 개 중에 밖에 없어요. 이게 다 어디서 함께 한다? 부동산과 함께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럼 다음으로 응용과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응용과학. 첫 번째로 나온 게 현실의 주거 문제, 두 번째 효율적인 토지 이용, 세 번째 부동산 투기 억제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과학이다. 그러면 첫 번째 현실의 주거 문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전에 서울에 여기가 이렇게 서울인데, 서울이에요, 여러분. 서울의 인구가 이제 1000만 명에 아마 준할 겁니다. 그럼 약간 1000만 명이라 할게요. 이렇게 1000만 명인데 여기 이렇게 사람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현실의 주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현실의 주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 서울과 비슷한 우리 도시를 한번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이렇게 위성 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맞죠?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응용과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인구를 분산시켰잖아요. 이렇게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신도시를 지어서 해결하는 응용과학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한번 볼게요. 효율적인 토지 이용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렇게 신도시를 지었어요. 제가 그러면 이 신도시는 지울게요. 자, 신도시는 지우고, 자, 그림을 지우고 다시 신도시를 아까 그 신도시를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신도시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 토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이 잘 살게 할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주거, 여기는 녹지, 공원 되겠죠? 여기는 상가, 상업, 여기는 어떻게? 오피스, 사무,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나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여기 말하는 색깔이 막 다른 게 있어요. 휘황찬란하게.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정책에서 배울 텐데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요 정도만 저렇게 신도시를 계획했을 때 주거, 녹지, 상업, 오피스, 사무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럼 다음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투기 억제. 자, 부동산 투기 억제가 뭐냐? 투자와 투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투자는 나만의 투자 가치 기준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부동산 사고 파고 하는 건데, 이 투기는 내일 당장 100%, 200% 오르는 거예요.
그럼 기분은 좋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닥 좋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떤 걸 하냐라고 하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세요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토지 거래 허가 제도예요. 여기 있는 신도시에 주거지역을 사면 이제 토지 거래를 허가 받으세요 하는 게 토지 거래 허가 제도예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해결한다, 효율적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응용과학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규범과학 보겠습니다. 규범과학 말만 들어도 뭔가 좀 약간 규칙 같은 느낌 드시죠? 규범과학. 우리는 어디에다? 규범에다 맞추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개인의 사적 재산임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이에요, 여러분. 공공의 이익. 왜 공공의 이익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토지가 있으면 우리가 공적에서 뭘 한다? 공원도 지을 수 있죠, 여러분. 공원, 아니면 국방. 공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활주로 같은 게 있어야 되고 탄약고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해요. 그죠, 여러분? 아니면 국립공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원은 공원인데 국립공원은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국립공원처럼 토지를 이용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자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에 대한 규범을 제시한다. 이렇게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보면 LH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보상받는 지역을 이렇게 미리 사서 어떻게 했다? 거기 땅을 사고 나무도 심어서 더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했어요. 그거는 여기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에 대한 규범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도 항상 성실함과 규범을 지켜가면서 이제 집을 보러 오는 사람 손님들과 항상 대화하고 신뢰를 얻어 가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학문적 성격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종합을 기억해야 된다. 종합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경험과학일 때는 경험, 다음으로 사회, 다음 응용, 마지막으로 규범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오늘 이제 학문적 성격 요 첫 시간에 이렇게 한번 보고 안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3대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대 측면. 자, 우리 3대 측면에는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이 있는데 먼저 경제적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측면 하면 뭘 봐야 되냐면 부동산 가격을 봐야 됩니다. 가격. 근데 우리 부동산 가격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 형태가 없다 해서 무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다음으로 법률적 측면 보겠습니다. 법률적 측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 제도적인 측면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사를 가면 우리가 전입신고를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전입신고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세권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얘도 똑같이 여러분들 눈에 법이 보이나요? 법이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법이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법도 똑같이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형적 측면에 해당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측면 보니까 물리적이래요.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토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형태가 보이잖아요. 물리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리적이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계산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다? 유형적이다. 형태가 있다 해서 유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무형적과 유형적을 합쳐서 복합 개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복합 쇼핑몰 아시죠? 복합 쇼핑몰. 잠시만. 쇼핑몰. 이런 데 가면 옷도 사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개 이상이겠네요? 그러면 3개 정도 되겠네요? 딱 보니까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측면이 딱 3개가 되네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3대 측면 봤으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을 보겠습니다. 연구 대상. 연구 대상. 자, 첫 번째로 여기 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인간이 저예요. 근데 제가 한 10억 정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 제가 하는 건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 활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매매 행위입니다, 여러분.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고 파는 행위를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10억에 샀어요. 이렇게 10억 하고 아파트를 샀어요. 자, 10억 하고 아파트를 샀는데 제가 산 뒤 이후로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막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이제 상승을 하면 저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 이사를 갈 경우 더 비싼 가격으로 제가 아파트를 사야 되겠죠? 가격으로 사야 해. 또 두 번째, 가격이 올라서 좋다. 올라서 좋다.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다시 이렇게 2번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2번으로 갔으니까 다시 또 어디로 온다? 저는 이제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니까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라고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뺑글뺑글 계속 도는 거예요. 톱니바퀴 돌듯이. 여러분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은 뭐다? 부동산 활동이랑 부동산 현상이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가끔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밑줄은 그어 드릴 테지만 잠깐 기억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동산 활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속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계속 나와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뭐다? 매매 행위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딱 제가 찝어 드렸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부동산 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접근 방법. 접근 방법에는 제가 여기 책에는 4가지가 있는데 2가지 정도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 그럼 첫 번째. 종합식이 또 나왔네요. 뭘 또 종합할 것 같아요. 비빔밥인가 봐요. 비빔밥. 한번 볼게요. 복합 개념을 기초로 이 복합 개념 어디서 많이 봤잖아. 아까 우리 뭐라고 했었죠? 법률적. 제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개념을 기초로 다양한 학문을 어떻게 한다? 종합해서 부동산학에 접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아까 이제 나온 걸 이해로 하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종합식 접근 방법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시스템화라는 단어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화만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시스템화가 나온다? 그럼 바로 뭘 찾아야 된다? 종합식을 찾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근 방법인데 두 번째는 뭐냐? 의사결정론적입니다.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의사결정론적은 뭐냐? 첫 번째로 적어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래요. 합리적인 존재?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이 추상적인 것을 약간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체할 거냐? 자기 이윤의 극대화, 여러분. 자기 이윤의 극대화? 예를 한 개 들어드릴게요. 자기 이윤의 극대화.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0억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10억짜리 나오는 10억이 나오는 건물을 살 거냐? 건물 제가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10억짜리 나오는 건물을 살 거냐? 아니면 1억짜리가 나오는 건물을 살 거냐? 이 두 가지를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후자를 고르시는 건 없죠, 이거? 막 웃으시면 안 돼요. 그 1억짜리 걸로 고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10억짜리 건물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학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이윤을 얻을까, 더 많이 돈을 벌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누릴까를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다? 부동산 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확 들어오죠. 10억이냐 1억이냐.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억짜리 건물 나오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순수익이. 세금 많이 내겠지만 그죠? 여기까지 접근 방법 봤는데, 우리 더 많이 넘어가기 전에 책의 밑줄 잠깐 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8페이지 펴놓으셨으니까 8페이지 1번에 보면 학문적 성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부동산 학은 옆에 보시면 종합과학, 경험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규범과학에 속한다. 여기까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 및 접근 방법에 보면 1번 연구 대상에 보면 부동산 활동이랑 부동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 두 개만 밑줄 그어주세요. 아시죠? 그리고 이제 접근 방법 가서 다에 보면 종합식 접근 방법은 보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 라번에 보면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 여기까지만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밑줄 다 그으셨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활동 주체가 있습니다. 활동 주체. 활동 주체.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저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개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공적 주체도 있다. 이 공적 주체의 공자가 뭐냐면 공평할 공자인데, 우리가 공평할 공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그냥 공무원 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분들 생각하시면 공무원들이 어디 소속이다? 정부나 지자체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은 어떤 걸 추구하냐면 공익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데, 공익이 뭐냐? 공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은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유를 사사로이 이제 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공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 모두를 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적 이익. 그러면 누구? 사적 주체에서 이 사자가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사롭다, 개인적이다, 이기적이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기적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한자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 누가 있냐? 개인이 있고 민간 기업, 뭐 3땡 뭐 있잖아요. 그 S땡 이렇게 2땡 이런 거,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뭘 추구한다? 사사로운 이익, 사익을 추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뭐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공사 혼합이 나오는데, 공사 혼합을 다른 말로 제3섹터라고 합니다. 이 제3섹터란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제 7장의 개발 및 관리론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외울 건 아니고 그때 또 나오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공사 혼합이 뭐냐면 공적 주체랑 사적 주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공사에 혼합된 거예요. 이렇게. 뭐 약간 뭐 아까 또 비빔밥 얘기했지만 약간 이건 시리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시리얼. 뭐 우유하고 시리얼하고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양자의 장점을 추구한 거잖아요. 얘만 시리얼만 먹으면 답답한데 우유가 들어오니까 약간 잘 넘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양자의 뭘 추구한다? 장점을 추구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일반 원칙 중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능률성의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능률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학개론에 투입한 시간 대비 결과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능률성이라 그런다. 부동산 학개론은 능률성이 어떻다? 좋은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투입된 시간 대비 그 결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능률성의 원칙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유 활동의 능률화. 그러니까 내 토지를 갖고 있는데 내 토지에 들인 시간 대비 많은 수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럼 최유효 이용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이 뭐냐?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물리적, 합법적, 경제적, 최대 수익성. 최대 수익성.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조건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물리적 측면이 뭐냐? 이 부동산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지형은 어떤지, 집안은 어떤지, 땅의 기울기는 어떤지, 땅의 모양은 어떤지, 땅의 크기는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합격이 되잖아요. 여기서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합법적이어야 돼요. 만약에 4층까지만 지어 이랬어요. 4층까지만 지어 있는데 5층 지으면 어떻게 돼요? 불법적이잖아요. 여러분, 불법적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항상 어떻게 된다? 4층까지 지으라면 4층까지 지어야 한다. 이게 뭐다? 합법적이다.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 경제적인 타당성이 맞아야 돼요. 합법적까지 왔는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부동산을 건설했는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돈을 못 벌면 내 시간이 날아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능률화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들인 시간 대비, 투입된 시간 대비 많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돈도 정확하게 많이 좀 벌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최대 수익성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사례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A 사례가 있고 이렇게 B 사례가 있어요. A 사례는 연간 10억을 벌어요. 1년에. 근데 B 사례는 1억밖에 못 벌어요. 1년에. 그러면 최대 수익성을 위해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 A를 선택해야 된다가 최유효 이용의 조건이고, 그리고 최유효 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다?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럼 두 번째, 거래 활동의 능률화입니다. 그러면 거래 활동의 능률화는 거래 질서의 확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정하게 거래를 해야 됩니다. 막 뇌물 주고 뒷돈 주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제일 포함된 게 거래 질서의 확립입니다, 여러분. 막 뒤로 이렇게 좀 좋은 방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 네 하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게 거래 질서의 확립인 거예요. 딱 한 단어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뇌물이나 뒷돈 약간 그런 걸 하지 말자가 이제 거래 질서의 확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안전성의 원칙 보겠습니다. 안전성의 원칙. 제가 이거 두 번째 쓴 이유가 가끔 능률성의 원칙이랑 안전성의 원칙이랑 이렇게 헷갈리게 나요. 그래서 여기 얘들 둘을 바꿔요. 그래서 두 번째 적어놨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안전성의 원칙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부동산의 거래를 안전하게 한다.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전세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 했다라고 뜨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부동산의 거래를 정말 안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성의 원칙 보겠습니다. 경제성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한다. 그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원칙인데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투자하면 1억을 얻었어요. 그럼 이러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보기 힘든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후순위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볼 건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공정성, 말만 들어도 어떻게 된다?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모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 활동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하면 뭐 기억하라고 하셨죠? 매매 행위.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정하게 된다. 약간 이렇게 거래 질서의 확립이랑 약간 비슷하죠,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봤는데 우리 여기 뒷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9페이지 줄 긋고 가겠습니다. 이제 9페이지 보면 부동산 활동에 이제 주체가 있고 일반 원칙이 있는데 주체는 밑줄 그으실 필요 없고 2번에 일반 원칙 가 능률성의 원칙 보면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여기까지만 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 다 치셨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빡빡하게 제가 썼습니다. 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입니다. 부동산업의 분류인데 여기 이제 대분류, 중분류까지는 우리가 부동산업이라서 그렇게 이제 큰 타격이 없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보통 보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 이쪽으로 주로 냅니다. 35회 때 보니까 이쪽에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업을 이렇게 임대 및 공급업이랑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랑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랑 공급이겠네요, 여러분. 그죠? 두 개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임대 및 공급업을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임대업하고 개발 및 공급업은 다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비슷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뒤에 임대업이냐, 개발 및 공급업이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차이점이 어디를 가야 된다? 여기. 관리업이랑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이제 학교론 이제 시험 잘 봐서 2차까지 합격하면 이제 중개사가 되시면 관련 서비스업에서 부동산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 이쪽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관리업을 볼게요. 근데 부동산 관리업 보니까 위에랑 보니까 주거용, 비주거용이 있는데 기타가 없네요. 기타가 없어요, 여러분. 기타가 왜 없을까 보니까 굳이 관리를 하는데 뭐 토지나 이런 기타는 그렇게 관리할 실익이 크지 않아서 여기 없습니다. 아셨죠? 여기 이 차이가 좀 중요합니다. 비주용, 비주거용까지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으로 볼 게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인데 여기는 이렇게 제가 별표를 치는데 기본서에 이제 별표를 칠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 볼 때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별표를 쳤습니다. 원래 이 밑에 있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이게 원래 없었어요. 제가 한 28회 때까지만 해도 없다가 새로 들어온 건데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되시면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다음 보면 투자 자문업. 투자 자문업 보면 유튜브에 보면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이 아파트 사도 괜찮을까요? 이 부동산 괜찮을까요? 제가 가진 돈이 얼만데 대출을 받아서 이 집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이 투자 자문업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 감정평가업. 이분들은 이제 뒤에 이제 8장이 나올 텐데 우리가 시장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라 해서 감정평가업이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분양 대행업. 이 분양이 뭐냐면 나눠서 판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발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면 분양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거 대신 팔아줄게. 어떻게 대행해줄게 하는 거 이제가 분양 대행업인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여기는 이제 페이지 안 보고 기본서 페이지 안 보고 바로 이제 11페이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왔습니다.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죠, 여러분? 복합 개념의 부동산. 첫 번째로 볼게 물리적 개념.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개념, 세 번째 법률적 개념인데 우리가 두 번째 경제적 개념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 보면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이 있는데 얘들은 돈이에요. 그죠? 머니예요. 그죠? 제가 돈이라서 이렇게 5만원짜리 생각나시라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었고 뒤에 있는 애들은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 시옷이네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새해가 밝고 2026년이 오고 이제 설날이 오면 이제 조카들에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세뱃돈 주라고. 약간 세뱃돈 줄 때 보면 이렇게 약간 쭈뼛쭈뼛대고 그러니까 돈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된다? 스스슥 줘야 된다. 이게 빨리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만약 암기를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나오는 만한 게 없어서 돈을 스스슥 줘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개념 하나만 외우면 이제 물리적 개념까지 이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개념은 안 외우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혹시나 이것도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연, 환경, 공간, 위치를 이렇게 연, 경, 공, 위 하면 겹치는 게 없어요. 연경, 공위. 김연경 선수 이제 배구 하니까 연경, 공위, 연경아 공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경, 공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들어갈 그런 개념조차도 조금 설명하기 너무 좀 시험에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기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 개념은 왜 안 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률적 개념은 조금 복잡합니다. 법률적 개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제 기본서 페이지에 11페이지에 밑줄 잠깐 긋고 가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로마자 1에 보면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법률적 측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자, 로마자 2 물리적 개념 보면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일자로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 여기까지 밑줄 다 그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 들어가는데 기본서에 보면 그 로마자 4번에 보면 별표 하나 치고 이제 법률적 개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의 첫 번째 제일 큰 거 보면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광의의 부동산이 뭐냐 하면 넓을 광자를 써가지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광의의 부동산이 광의 부동산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고 보면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얘랑 준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협의의 부동산이랑 준부동산이 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협의의 부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의 협의는 좁은 의미입니다. 좁을 협자 써가지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 해가지고 보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 안에는 토지 그리고 정착물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에 들어가서 알아봐야 될 거는 첫 번째로 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정착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협의의 부동산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될 거는 준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부동산에 준하여 부동산처럼 바라보겠다고 해서 준부동산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적 개념에서 광의의 부동산 안에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준부동산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의 부동산에서 토지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에서 토지입니다. 제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여기 요렇게 요 면적만큼 토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 정도 토지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죠? 저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도 저는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있어도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구 표면상에 이렇게 많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가 위아래로 이렇게 소유권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제가 가지니까 이 소유권이 있는데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까지나 미치냐 한번 보면,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하면 그 과학 시간에 같은 데 보면 멘틀 뭐 외핵 내핵 이러잖아요. 들어가면 막 뜨겁고 막 그런데요. 여기 지구 여기가 그러면 여기 바깥에 제가 이렇게 소 X 해놓은데 소고기 X가 아니고 저기는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저기 숨을 저기 갖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숨을 못 쉬는데. 그럼 여기도 소유권이 대상이 아닌 지역 이렇게 제가 쳐드릴게요. 소유권이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도 그러면 소유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냐라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왼쪽 오른쪽 다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권이 지하에도 요만큼, 지상 위에 지상 공간 저기 위에 공중 공간에도 저만큼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민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 보면 민법 212조에 따라서 우리가 중점 좀 쳐야 될 건 뭐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표뿐만 아니라 토지의 상하를 포함한다라고 적었어요. 여기가 토지의 하 부분이겠죠? 여기가 하, 여기가 상 부분이고, 여기가 상 부분이겠죠? 우리가 지표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공중공간,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하 공간은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공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협의의 부동산 토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가야 될 부분은 어디냐? 협의의 부동산 정착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냐면 아까 광의의 부동산에서 광의의 맞죠 여러분? 여기서 어디냐? 협의의 부동산이 왔어요. 협의의 부동산, 여기가 준부동산이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에서 아까 토지를 보고 지금 어디를 보냐? 정착물을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이따 하면 설명할 게 더 있어서 안 지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하고 있다? 여기 하고 있다. 이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냐면 친구랑 밥을 먹는데 내비를 찍고 뭐 삼겹살 집이 오래요. 그때는 내비 타고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 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보지만 우리가 이제 삼겹살 먹으러 목적지에 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씩 설명해 드리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어디에 왔는지. 자, 그러면 정착물의 정의부터 볼게요.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되어서 딱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에 나무가 한 그루 있네요. 여러분 이제 길가나 자동차 타고 가실 때 보면 은행나무나 그게 가로수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토지의 일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요런 걸 정착물이라고 해요. 근데 요런 정착물이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독립 정착물이냐 아니면 종속 정착물에 나뉘어요. 그러면 정착물이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네요. 종속이냐 독립이냐. 그렇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볼 것 같아요? 맞아요. 종속 알아보고 난 다음에 독립을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종속 정착물 알아보겠습니다. 자, 토지가 갑의 소유입니다. 토지가. 그런데 돌담도 갑의 소유예요. 그러면 저 돌담은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딱 달라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았어요. 이렇게. 을에게 팔면 토지만 넘어갈까요? 아니면 돌담도 같이 넘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토지랑 돌담이랑 같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하고 다년생 식물이 있어요. 그것도 얘도 토지도 갑의 소유예요. 갑의 소유. 근데 토지의 양분을 빨아들인 이 나무도 갑의 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갑의 소유의 토지를 저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해승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하면 갑소유 토지에 있는 나무랑 다년생 식물이 저한테 넘어오겠죠. 이게 바로 종속 정착물이에요. 이걸 원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칙 아셨죠? 이걸 원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칙. 종속 정착물을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뒤에 나오는 독립 정착물이 훨씬 쉬우실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종속 정착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속 정착물은 토지와 함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넘어온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쳐요, 여러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쳐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가 갑소유잖아요. 근데 돌담도 갑소유가 되는 거예요. 같이 넘어오니까. 그럼 다음으로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구성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죠? 다음으로 제가 아까 이렇게 매매를 할 때 같이 넘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 중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종속 정착물이었다. 여러분 뭐라고요? 종속 정착물. 어떻게 된다?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고 해서 종속 정착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럼 다음에 우리가 종속 정착물을 봤으니까 자, 아까
정착물의 종류가 두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정착물.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종속 봤으니까 이제 뭘 볼까요, 여러분? 그쵸? 독립을 보겠죠. 자, 그럼 이제 독립 보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독립정착물 나왔습니다. 독립정착물은 얘는 제가 뒤에다 놓았고 일단 건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이 갑소유고 토지도 갑소유입니다. 근데 매매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갑이 너무 이제 돈이 이제 궁해가지고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건물이 의뢰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종속정착물처럼 토지만 거래하거나 건물만 거래하거나 이랬을 때 같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건물은 따로 넘어가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나무는 토지 팔 때 같이 넘어갔는데 건물은 토지를 안 팔아도 잘 넘어가네? 여기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정착물은 토지와 별도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 계시다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종속이 여기 있어요. 종속되는 애. 종속정착물. 아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이랬어요. 얘도 갑소유. 얘도 그러면 갑소유였어요. 그런데 독립정착물은 독립정착물은 토지, 건물, 토지하고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토지만 넘겼는데 건물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요게 독립이에요. 얘네 둘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얘는 같이 넘어가는데 얘는 따로따로가 가능한 거예요. 요런 애들이 독립정착물인 거예요. 그래서 독립정착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차적으로 이제 파생되는 민법적인 부분은 아마 김묘혁 선생님께서 366조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문제를 아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한 개 이제 알고 있는 게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독립정착물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은 독립정착물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건물은 말씀드렸는데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뭐다? 소유권 보존 등인데 요거 소유권 지우시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등기된 임목을 봐야 된다. 자, 제가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를 좀 많이 하네요, 오늘.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 토지는 갑의 소유였는데 제가 나무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버렸어요. 저의 이름으로. 그러면 얘는 갑의 소유가 아니라 저의 소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등기를 하는 순간 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우자? 등기를 하면 임목이 된다 그래서 등목으로 배우자. 좀 쉽게 여름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등목하니까 등기하면 임목이 되니까 등목.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약간 뭐 두 문자 암기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나 이제 오늘 이제 시험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서 조금 머리에 남아있는 게 그래 등목하면 이제 등기된 임목 여기까지만 기억이 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봐야 되는데 저 명인 방법 뭐지? 하고 싶었지만 명인이 명자가 이름 명자에 새길 인자에서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새기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시가 가장 좋은 게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교과서 이름 다 한번 새겨 보셨죠? 맨 앞에다 이름을 새기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다 이름 새기나 그러면 명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사용하셨어요. 아니면 이제 또 그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파리의 연인에 보면 그 박신양 배우님하고 이렇게 여자 배우분이 이렇게 말다툼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박신양 배우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 남자가 내 애이다, 왜 말을 못해, 이런 부분이 있거든.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분은 어떤 걸 안 한 걸까요? 명인 방법을 안 한 거예요. 이 남자가 내 거야 라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내 거라고 이름을 새기지 않으면 남들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리모컨도 이름 안 새기면 누구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 명인 방법을 하자. 이름을 새겨 넣자 라고 하는 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리고 이 미분리 과실이 뭐냐면 이렇게 또 이제 토지하고 나무예요, 여러분. 이렇게 토지하고 나무인데 여기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과실 뭐 이제 사과나 그런 건데 분리되지 않았대요. 미분리래요. 분리되지 않은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뭘 하냐? 이름을 새기자. 혜승이라고 이렇게 새기면 토지랑 독립된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토지랑 독립된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이걸 따먹어도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될 수 없다. 이건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까지 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 명인 방법이 나오는 순간 뭘 찍어야 된다? 독립정착물을 찍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명인 방법까지 보고 이제 4번 농작물 한번 보겠습니다. 농작물. 농작물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제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작게 이렇게 뭐 배추도 심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심다가 이제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신고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시선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농작물은 자라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 그렇게 인정을 해주자. 남의 땅에 심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배려를 해주자 해서 농작물은 독립정착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정착물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주음부동산인데 여기 가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 시작했어요. 그죠? 넓은 광자 써서 넓은 부동산. 넓은 부동산인데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갔었어요.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표시할게요. 작은 의미의 부동산. 해서 우리가 아까 뭘 봤냐? 토지하고 정착물 봤어요. 그죠? 정착물. 정착물까지 보고 아까 우리가 뭐 봤냐? 종속이냐?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원칙.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을 봤어요. 아까 건물부터 시작해서 아까 뭐 봤다? 등록, 등기된 임목 이런 거 보고 그러면 독립까지 봤어요. 예외인 애들. 그럼 우리가 뭐 봐야 된다? 그 다음으로 주음부동산 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우리 삼겹살 먹으러 지도를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자, 그러면 준부동산 정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준부동산의 정의. 개별 법률에 의해 등기나 등록 등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어떻게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뭐다? 부동산의 집단을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행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우리 다음 등기나 등록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준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우리 그 예시가 뭐가 있는지 어떤 걸로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준부동산이 나왔습니다.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한다 그래서 덩치가 크거나 아니면 무게가 많이 나간 애들인데 그 중에 이제 20톤 이상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애들이 있고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어업건 등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나뉘는 기준인 게 등기냐 등록이냐 면허 허가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제일 먼저 처음으로 봐야 될 게 민원 처리의 주체에서 이렇게 쭉 와서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한 애들부터 먼저 보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끊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국토를 이렇게 끊어 보겠습니다. 이제 국토를 끊었을 때 우리가 국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국토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해보면 이제 고속도로나 도로, 뭐 항만, 댐 이런 거 만들 때 건설 기계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멘트도 있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렇게 보면 자동차, 항공기인데 얘네들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 첫 번째, 자동차는 우리가 도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공기는 아닐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착륙을 하거나 이륙을 할 때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땅에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3명은 등록을 통해서 해당이 됩니다. 왜 등록이냐? 얘네들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부동산이나 이제 큼지막한 것들은 옛날에 이제 재산이나 가치가 커가지고 등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등록을 해서 얘네들은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있는 애들, 등기한 애들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볼 건데, 특히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공장재단, 공장재단은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여러분. 토지가 있고, 이 건물 있지만 얘를 공장이라고 할게요. 여기 공장 안에는 기계들이 있겠죠. 뭘 찍어내야 되거나 금속도 찍어내야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눈에 보이지 않는 특허권, 이런 거 있죠. 특허권, 뭐 산업재산권, 재산, 또 이렇게 실용신안권,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를 다 합해서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광업재단도 광산이랑 광산의 유유시설, 부지, 기계, 특허권 이런 걸 다 합해서 광업재단이라고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20톤 이상 선박, 얘가 굉장한 문제인데, 우리가 한번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보겠는데, 여러분들 임진왜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장 가치가 있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판옥선, 배, 이런 거겠죠. 그거랑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게 토지, 뭐 초가집, 기와집 이런 거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예전부터 계속 역사적으로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 등기랑 등록이라 보니까 마지막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어업권 살짝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업권은 뭐 말 그대로 물고기 어자 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얘는 양식을 하려면 대량으로 많이, 이렇게 참치, 통점 이런 걸 많이 하려면 면허나 허가만 받으면 다 해주는 애들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그러면 다 지우고 우리가 한번 중요한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등기하는 애들 중에 20톤 이상 선박은 20톤 이상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어떻게 한다? 등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애들은 국토교통부 떠올려서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교통수단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애들보다 역사가 짧아서 등록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혼자 있는 외로운 애 어업권은 양식이 가능하면 면허나 허가만 해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중에 20톤 이상 선박, 얘가 포인트니까 그래도 숫자 나온 거는 중부동산에서 쟤밖에 없으니까 저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부동산 여기서 설명 마치고 복합부동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합부동산 들어왔습니다. 복합부동산, 아까 제가 복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복합 쇼핑몰, 거기서 뭐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영화도 보고 이러니까 2개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2개 이상이면 2개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 하나의 결합된 상태,
여러분 여기 하나에 결합된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에 결합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활동이 대상이에요. 어떤 게 대상이냐면 우리가 감정평가 활동을 할 때 감정평가 활동을 할 때 저 토지와 건물을 같이 봐요. 어떻게 같이 보냐? 토지의 가격을 따로 내고 얼마? 뭐 100만 원이라 할게요. 100만 원. 그러면 건물의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뭐 50만 원이라 할게요.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서 복합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그래요. 복합 부동산의 가격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150만 원이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각각 이제 거래의 객체이면서 하나에 결합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짚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랑 복합 부동산은 달라요, 여러분. 의미가 정말 달라요. 여러분 복합 부동산은 방금 배우셔서 아시겠죠? 토지와 건물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아까 이제 공부했으면 이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책 보겠습니다. 이제 책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1번 광의의 부동산 개관 보면 광의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합친 개념이다. 2번 가의에 보면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대상이다. 나 토지에 보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표뿐만 아니라 토지의 상하를 포함한다. 다 정착물 양가로 1번 의의를 보면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2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 종류의 독립정착물 보면 기역, 이제 동그라미 기역 보면 별도로 거래 가능하다. 니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리을에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미음에 보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읍 보면 농작물만 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토지 일부 종속 정착물에 보면 종속 정착물의 기역 양가로 동그라미 기역 보면 함께 거래된다. 디귿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친다. 리을에 보면 나무나 다년생 식물, 미음 돌담, 축대, 제방, 피읍 교량,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준부동산 넘어와서 이제 가 등기 보면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보존 등기를 하면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나 등록에 보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 항공기는 등록. 자, 여러분 여기까지 밑줄 다 그으셨죠? 1강 다 끝났는데 쉬는 시간 잠깐 가지고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